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립니다 채널의 DJ 진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만에 갑자기 딸을 찾아온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앞에 두고 평생의 상처를 마주해야 했던 따님의 사연입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 지수씨가 내린 결단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날 초인종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띵동. 딸아이 간식을 차리다가 무심코 문을 열었어요. 택배겠거니 싶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어요. 70 가까이 돼 보이는 남자였죠. 머리가 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선 술 냄새가 났고요. 지금은 한낮인데도요. 신발 밑창은 닳아서 너덜너덜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빠였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저를 외할머니 댁에 두고 사라진 사람이 지금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고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앞에 있으면 항상 그랬었죠. 나이를 먹고도 어릴 때랑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니. 30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람 앞에선 몸이 굳어버린다는 게 저도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대체 어떻게 여기로 오신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봤지.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주소가 나오잖아요. 아빠가 그걸 떼서 제 주소를 확인하고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연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마침 재택근무 중이던 남편 준혁이가 잠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사이였어요. 저는 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빨리 와줄 수 있어? 집 앞에 누가 왔는데.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걸 눈치챈 준혁이가 단번에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다시 열었을 때 아빠는 아직도 거기 서 있었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말없이 제 옆으로 와서 섰어요. 누구시죠? 설마 장인어른이세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준혁이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남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연락 없이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많이 곤란합니다. 오늘은 일단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간 맞춰볼게요. 아빠는 준혁이 말이 끝나자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한테서 혹시나 다른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준혁이 말이 곧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니까요. 아빠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문이 닫혔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숨을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잡았고 그 손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릴 때 기억들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제 기억 속 집은 항상 무서웠어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 공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현관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랑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아빠 발소리만 듣고도 알았죠. 아, 오늘은 심하겠구나.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겠구나. 아빠는 술만 마시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무뚝뚝한 아버지였는데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엄마한테 손을 댔고 도박으로 빚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저랑 동생을 데리고 나오려 했는데 아빠가 막아버렸다고 나중에 외할머니께
들었습니다. 자식을 볼모로 잡은 거였죠. 그리고 제가 9살이 됐을 때 아빠가 저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당분간 있어라. 당분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아빠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시장에서 나물이랑 채소를 파시면서 저를 굶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셔서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꼭 집에 계셨어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수 오는 시간엔 집에 있어야지.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은 외할머니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사이 어떤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자식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새로운 인생을 산다니. 그때 저는 기다리는 걸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언젠간 데리러 오겠지 하는 마음은 그때 완전히 꺼졌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주무시다가 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발견했는데 열어봤더니 경찰 신고 접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던 시절에 외할머니가 직접 신고하셨던 기록이었어요. 외할머니는 그걸 버리지 않고 평생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왜 가지고 계셨는지 이유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유품 상자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살았어요. 지금 남편 준혁이를 만나 결혼하고 작은 빌라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바라던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5살이 됐을 때 그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다음 날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아빠야, 할 말 있어. 저는 한 번은 들어야겠다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인은 해야 했으니까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는 바로 카페 앞에서 그 덕분에 마음이 두렵진 않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와 있었고 이런저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수 생각 많이 했다. 나이가 드니까 후회가 된다는 말.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감동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재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냥 안 맞았어. 재혼하시고도 설마 도박하셨어요? 아빠가 커피잔만 내려다 봤습니다. 좀 했어. 혹시 거기 돈도 날리신 거예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한 4천 정도? 저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4천만 원. 새 살림 차려서 새 출발한다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집 돈까지 다 날리고 이혼을 당하고 나서 이젠 저한테 빌붙으려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본론을 꺼냈어요. 지수야, 아빠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지내기가 힘드네. 딸이면 이 아비를 모시고 살아야지. 그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 응? 그렇잖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말도 없었고 외할머니 혼자 키우신 거 고생하셨겠다는 말도 없었고 어릴 때 저한테 손을 올렸던 거에 대한 반성의 말은 더더욱 없었죠. 같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빚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떡해요? 일단 같이 살면서 천천히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결국 저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거였죠. 아빠, 저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딸인데 같이 살면 생활비는요? 빚 갚는 건요?
아빠가 내실 거예요? 내실 수 있으세요?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아이랑 살아가야 해요. 갑자기 부모님 모시는 집이 된다고 하면 남편한테도 상의를 해야 하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네가 설득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런 말뿐이라니. 생각해볼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집에 돌아와 준혁이가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자 그제야 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도박빚 4천만 원, 재혼한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이 살면서 천천히 해결해보자고 말했다는 것까지요. 많이 힘들었겠다, 여보. 아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예전에 비해서는. 눈도 쳐다보면서 똑바로 말할 수 있겠더라고.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이 스스로 낯설었어. 이상할 거 없어. 그만큼 많이 성장한 거지. 지수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잖아.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9살 때 그 사람을 잊기로 했죠. 어떻게 할 거야? 거절할 거야. 근데 그냥 거절하기가 싫어.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나타나서 자기를 모시라고 하고 거기에 내가 그냥 싫다고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 준혁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짧은 말이었는데 그게 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부양 의무 같은 거. 알아볼게. 준혁이는 그날 저녁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예약을 해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잠을 잘 잤어요. 뭔가 결심이 서면 오히려 잠이 잘 오더라고요. 1시간 뒤에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해봤어? 아빠가 갈 곳이 없어서. 저는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집 근처 공원 벤치였어요. 아빠가 오면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옷가지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결정도 안 했고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짐을 챙겨온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외할머니 의료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시장 일을 하시면서 관절이 안 좋으셨고 나중엔 허리도 안 좋으셨거든요. 그 기록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정리한 양육 내역서였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쓰신 비용을 기억나는 대로 통장 내역을 뒤져서 정리한 거였습니다. 식비, 학비, 의료비, 생활비까지 9살부터 20살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세 번째는 오래전 외할머니가 아빠를 신고하셨던 경찰 접수 기록 사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혁이가 법무사한테 확인해온 내용을 정리한 종이였어요. 저는 그걸 아빠 앞에 천천히 펼쳐놨습니다. 아빠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서류들을 쳐다봤죠. 그런데 읽으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외할머니가 저 키우면서 쓰신 돈이에요. 제가 9살부터 20살까지요. 대략 정리한 거라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아빠가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할머니가 신고하셨던 가정폭력 접수 기록이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빠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건 법무사한테 확인받은 내용인데요. 자녀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부양을 요구하는 쪽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부양하는 쪽에 여유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제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기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 법원에 부양 의무 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남기신 신고 기록이 바로 여기 있고요. 지수야, 그때는 아빠가 술 때문에. 저도 알아요. 술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도박 때문이기도 했고요. 근데 아빠,
저는 그때 고작 9살이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맞다가 도망가셨고 저는 남겨졌죠.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물 파시면서 저 키웠잖아요. 양육비 한 번도 주신 적 없고요. 재혼도 하셨고 거기서도 또 도박하셔서 집도 돈도 날렸고 만약 아빠가 법정으로 부양을 요구하신다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요. 법무사 선생님도 연결돼 있고 기록도 다 있으니까요. 저는 흥분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빠잖아. 저한테 아빠, 엄마라는 존재는 오직 외할머니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 찾아오신 거 없었던 일로 할게요. 아빠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지수야, 지수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생각보단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아빠가 잘할게.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또 왔어요. 너 너무하는 거 알지?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두고 봐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준혁이한테 바로 보여줬어요. 법무사 선생님한테 이것도 보내놓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문자를 캡처해뒀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요? 딸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나갔을 때였죠. 딸아이가 원래 혼자 잘 나오는 편이라 저는 입구 쪽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 옆에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죠. 딸아이는 그 손을 잡고 뭔가를 제잘제잘 말하고 있었고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저 사람 뭐지? 가까이서 보니 그 노인은 아빠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면서 딸아이 이름을 불렀죠. 서윤아. 딸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왔어요. 엄마! 저는 딸아이를 얼른 제 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잘 있었냐? 그냥 손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딸아이가 이 유치원에 다닌다는 걸. 하원 시간이 몇 시인지를 저한테서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직접 미행해서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딸아이한테 말을 걸었겠죠. 서윤아, 잠깐 저기 서 있어. 엄마가 바로 갈게. 딸아이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썼어요. 저는 아빠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녀 이름이 서윤이구나.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참 이쁘다. 저기요 아빠.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제 딸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예민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거절당하니까 이제 제 아이한테까지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빠랑 연을 끊기로 했어요. 제 아이한테 몰래 접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저 진짜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아빠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도 할아버지잖아. 서윤이한테는 할아버지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딸아이에게 돌아가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저는 딸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어요. 엄마도 모르는 분이야. 소윤이는 모르는 어른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손도 함부로 잡으면 안 돼? 응. 근데 할아버지가 사탕 줬는데.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버지가 유치원에서 소윤이랑 같이 나오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서윤이한테? 손잡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사탕도 줬대. 준혁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알겠어. 일단 오늘 일찍 들어갈게. 준혁이가 들어오자마자 딸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죠. 준혁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수야, 응?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었죠. 사탕을 쥐어주고 말을 걸고 그게 반복되면 아이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법무사 선생님한테 연락하자. 내용 증명 같은 거 알아볼까? 준혁이가 말했어요. 내용 증명이요? 앞으로 딸아이한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 문서로 남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법무사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은 아동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 관련 법률이나 아동보호 조항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경고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죠. 앞으로 제 딸에게 다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보내놓고 나서 심장이 너무 떨렸어요. 아빠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떨림이 멈췄어요. 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아빠한테서는 한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틀 뒤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알았어.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죠. 외부인이 아이한테 접근할 경우 즉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듣고 많이 놀라셨어요. 앞으로 하원 시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하셨죠. 준혁이가 그날 이후로 일주일은 직접 하원을 시켰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찌됐든 제 아빠고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걱정이 제 선택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지금 힘든 건 아빠가 평생 해온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제가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냉정한 것 같아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씩 그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조금도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지수야, 언젠간 네 아빠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때 네가 무슨 선택을 하던지 할머니는 뭐라고 안 한다. 다만 네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비록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은 옆에 있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남편, 준혁이가 제 가족이고 처음 만난 날 제 손을 꽉 잡아주신 시어머니가 제 가족입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본인을 책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관계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발전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